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브 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도 전국이 흐린 가운데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원 북부 일부는 내일까지 100mm가 넘는 큰 비가 오겠습니다. 네, 자세한 날씨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진 캐스터. 네, 요즘 비가 내리는 걸 보면 여름철 장마와 다를 바 없죠. 지금은 비구름이 약해져 소강 상태에 든 곳이 많은데요. 서해상에는 계속해 저기압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산은 계속해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이 흐린 가운데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부지방에서는 소강 상태에 드는 곳도 많겠습니다만 곳에 따라서는 강한 비구름이 만들어져 강수차가 크겠고요. 중부지방에서는 천둥, 번개와 돌풍을 동반해 요란하게 내릴 때가 있겠습니다. 특히 경기 북부와 강원에는 내일까지 최고 70mm, 강원 북부 일부 지역에서는 최고 100mm가 넘는 큰 비가 더 쏟아질 가능성이 남아있고 그 밖에 서울 등 중부와 경북, 제주는 10에서 50, 호남과 경남은 5에서 30mm의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다소 올라가겠지만 큰 더위는 없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27도, 광주 31도 예상되고요. 그 밖의 지역도 춘천 27도, 전주와 대구 29도로 폭염특보가 내려진 제주를 제외하고는 평년보다 대체로 낮겠습니다. 내일까지 비가 가끔 이어지겠고 모레는 중부에 비가, 남부에는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이후 주말에도 비 예보가 계속해 나와 있습니다. 네, 이 시각 현재 서울 기온은 20.8도, 바람은 초속 4m로 서늘합니다. 얇은 카디건이라도 챙겨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날씨 해드렸습니다. 먹을 수 있는 게 계란인데 이번에 살충제 성분도 나오고 하니까 먹는 거에 대해서 좀 걱정이 많이 되죠. 모든 산란계 농장에 계란 출하를 중지를 시켰습니다. 네, 국산 계란에 사용이 금지된 살충제 성분이 검출돼 정부가 어제부터 전국 농가의 계란 출하를 전면 중단했습니다. 네, 정부는 대형 산란계 농장부터 검사해서 안전이 확인된 계란은 출하를 허용할 방침이지만 또 한 번의 대형 계란 파동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정선미 기자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AI에 이어 이번에는 살충제 계란 파동이 시작됐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의 한 친환경 산란계 농장에서 사용이 금지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에 따라 모든 농장의 계란 출하를 중지시켰습니다. 또 모든 농장을 대상으로 살충제 성분 전수 검사도 시작했습니다.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긴급대책회의에서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국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서 살충제 성분 피프로닐이 검출돼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데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또 오는 17일까지 전국 1,400여 개 전 산란계 농장 검사를 끝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산란계가 20만 마리 이상 대규모 농장부터 검사해 적합하다고 판단된 농장의 계란은 증명서 발급 후 유통을 허용한다는 겁니다. 평상시 계란 유통량의 약 25% 정도에 해당되는 물량을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농식품부는 고기용 닭 농장은 살충제 성분을 쓴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불법 성분이 검출된 농가에는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AI 사태에 뒤이은 이번 사태로 양계업계는 물론 소비자와 식품업계에게도 큰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정섬입니다. 국내산 계란에서도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면서 당장 인체에 미칠 영향이 걱정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네, 검출된 성분 중에 피프로닐은 다량 노출될 경우 장기 손상 위험까지 있다는데 계란에 이 성분이 있는지에 대한 검사는 작년에서야 시작됐다고 합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경기도 남양주 농가에서 검출된 피프로닐은 개와 고양이의 벼룩, 진드기를 없애기 위해 사용되는 살충제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관련법상 닭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피프로닐에 많이 노출되면 두통, 구토, 복통, 어지럼증, 심하면 경련성 발작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피프로닐을 다량 섭취할 경우 간, 콩팥 등 장기 손상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피프로닐 노출자의 89%가 두통, 현기증 등 가벼우면서 일시적인 건강 문제를 호소했습니다. 피프로닐의 잔류 기준은 계란 0.02 ppm, 닭고기 0.01 ppm인데 남양주 농장에서 생산한 계란에서 검출된 양은 0.0363 ppm, 기준치를 웃도는 겁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검출량이 잔류 기준을 넘었다고 인체에 곧바로 유해한 건 아니라며 기준치 자체가 상당히 안전한 수준을 기준으로 정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계란에 이 성분이 있는지 검사가 작년에야 처음 시작되는데 그것도 고작 60곳 대상 표본 검사였고 체계적 검사는 올해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경기 광주 농가에서 검출된 비펜트린의 경우 닭에게 살충제로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펜트린은 미국 환경보호청이 발암물질로 분류합니다. 과다하게 노출될 경우 두통, 울렁거림, 구토, 복통,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만성적으로 노출되면 가슴 통증, 기침, 호흡곤란 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살충제 계란 검출 소식에 대형마트들과 편의점, 슈퍼마켓들까지 일제히 계란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네,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한 계란 파동도 수습이 안 돼 아직 가격이 고공행진 중인데 판매까지 멈춰버렸습니다. 소비자들의 계란 공포도 더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동욱 기자입니다. 한밤 국산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아침,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와 농협 하나로마트는 계란 판매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농장 산인지를 떠나 고객 안심 차원에서 당분간 안 팔겠다는 겁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농가에서 납품받은 상품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예방 차원에서 정보 조사 결과가 있을 때까지 모든 매장에서 계란 판매를 중단하였습니다. 발표 뒤 계란은 매대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것은 원래 계란을 진열하던 매대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시는 바와 같이 라면과 생수가 그 자리를 대신 차지했습니다. CU와 GS25 등 편의점, 롯데슈퍼 등 주요 슈퍼마켓 체인들, 그리고 쿠팡을 비롯한 온라인 쇼핑몰들도 판매 중단에 가세했습니다. 유통업계는 정부의 조사 결과에 따라 판매 재개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한 물량 부족은 있어도 아예 판매가 중단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소비자들의 계란에 대한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하죠. 살충제면 농약 성분인데 이게 몸에 이제 축적되면 계란이 가장 손쉽게 반찬 준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애기들 프라이 해주고 찜도 하고 스크램블 이런 거 다 필요한데 계란까지 이제 못 먹게 되나. 가격 폭등으로 애를 태웠던 계란은 자칫 한동안 맛조차 보기 힘들 형편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살충제 달걀 파문으로 전국 3,000마리 이상 규모 양계장의 달걀 출하가 중단되면서 양계 농가들은 깊은 시름에 빠졌습니다. 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에 이은 폭염 폐사 후유증에 채 가시기 도전에 또다시 출하 중단이라는 직격탄을 맞은 건데요. 정윤덕 기자입니다. 알낳는 닭을 키우는 전국 양계 농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프로닐 성분은 논농사용으로만 유통될 뿐 축산 농가에서는 사용이 금지돼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특히 정부가 달걀 출하를 잠정 중단시키면서 농가들은 달걀을 폐기 처분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출하를 하지 못하게 된 3,000마리 이상 규모 양계장은 전국에 1,300곳이 넘습니다. 이미 지난 겨울 사상 최악의 조류 인플루엔자로 국내 전체 알낳는 닭의 36%에 해당하는 2,500만 마리를 살처분한 농민들은 이번 조치가 과하다는 목소리도 내고 있습니다. 한두 사람이 잘못하면서 전체가 이렇게 유통이 그냥 금지당한다 할까 이렇게 된다는 건 대단한 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생각해 봐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농민들은 특히 조류 인플루엔자가 전국을 휩쓸지만 않았다면 이번 사태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기간에
일정한 샘플 수의 농가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I 방역으로 이거를 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대한양계협회는 다음 주부터 전국 농민들을 대상으로 진드기 퇴치 우수 사례를 전파하고 살충제 사용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교육을 벌일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정윤덕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살충제 피프로닐이 검출된 경기 남양주 농장에서 나온 계란에 생산지와 생산자를 알려주는 08발이라는 표시가 찍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살충제인 비펜트린이 검출된 경기 광주 농장 계란에는 08LSH 표시가 돼 있습니다. 식약처는 이들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을 수거해 잔류물질을 검사 중입니다. 농약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할 시 전량 회수 및 폐기 조치할 계획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첫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한반도 전쟁 불가론을 거듭 역설했습니다. 네, 한반도에서의 군사 행동은 오직 한국만이 결정할 수 있다며 전쟁만은 막아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문재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당면한 가장 큰 도전은 북핵과 미사일이라고 규정하고 안보 상황을 매우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한반도에서 군사 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 행동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을 것입니다. 미국의 입장도 우리와 다르지 않다는 데 방점을 찍으며 굳건한 동맹을 통한 위기 타개를 강조하는 동시에 한반도 운전대론도 재차 거론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 운명을 결정할 수 있을 만큼 국력이 커졌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도 분단 극복도 우리가 우리 힘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북한을 향해선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의 테이블로 나올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제재와 대화는 선후의 문제가 아니라면서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인도적 협력과 평창 동계올림픽 참여 등 쉬운 것부터 시작하자고 요청했습니다. 일본 정부를 향해선 정치 상황에 따라 바뀌는 역사인식을 꼬집고 인류 보편 가치와 국민적 합의에 기반한 원칙 있는 문제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한일 관계의 걸림돌은 과거사 그 자체가 아니라 역사 문제를 대하는 일본 정부의 인식의 부침에 있기 때문입니다. 문 대통령은 또 친일 부역자와 독립운동가의 처지가 해방 후에도 달라지지 않은 경험이 불의와의 타협을 정당하게 만들었다며 보훈으로 나라의 정체성을 분명히 확립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관 건립을 예고하며 건국절 논란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의지를 보인 문 대통령은 경축식 참석에 앞서 서울 효창공원을 찾아 백범, 김구 선생 등 임시정부 주역들의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백범 묘역 참배는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두 번째입니다. 연합뉴스TV 이경입니다. 미국 언론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 미국의 일방적 군사행동 가능성에 대한 경고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또 문 대통령이 드물게 직설적인 비난을 했다고도 보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지홍 특파원입니다. 미국 주요 언론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한민국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고 한 데 대해 미국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화염과 분노 등 거친 언사로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 우려를 키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겨냥했다는 겁니다. 뉴욕타임스는 문 대통령이 미국에 대해 드물게 직설적인 비난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과 달리 한미 관계를 긴밀히 해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초강경 발언이 한국민을 불안하게 만들었고 문 대통령에게도 부담을 주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반도에서 어떤 군사행동도 한국의 동의가 필요하며 미국의 북한에 대한 일방적 군사행동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란 함축적 신호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특히 미국이 한국의 동의 없이 북한을 먼저 공격할 어떠한 움직임도
한미동맹을 긴장시킬 위험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 신지영입니다. 네, 중국 외교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북한의 대화를 촉구한 데 대해 남북 대화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화춘잉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경축사 내용 중에 대북 발언에 대한 중국 측의 평론을 요구받자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한반도 정세가 고도로 민감하며 임계점이 가까워 결단을 내리고 대화를 재개해야 하는 전환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유관 각국은 반드시 자제를 유지해야 하고 자국민과 지역의 평화 안정을 위해서 책임 있는 정확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남한 전역에 미사일 타격권을 설정한 북한 전략군 사령부 군사지도가 북한 언론을 통해 처음 공개됐습니다. 네, 자신들의 핵 공격 능력을 더욱 부풀리기 위한 의도로 풀이됐는데요. 이준삼 기자입니다. 전략군 사령관으로부터 괌 포위 사격 방안을 보고받는 김정은 뒤로 3장의 대형 군사지도가 눈에 띕니다. 특히 남조선 작전지대라는 제목이 붙은 지도에는 남한 전역을 군사분계선, 울진권역, 포항권역, 부산 앞바다로 구분한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또 선 끝으로 미사일 기종이나 군부대 등 핵심 시설 등을 표기한 것으로 추정되는 글과 도표도 보입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선임분석관은 우리나라 전역을 4등분해 미사일 타격 권역을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스커드와 노동미사일이 타격 권역을 표시한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본 작전지대 지도에는 일본 남쪽 태평양 해상까지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일본 전역도 타격권 내에 있음을 뜻합니다. 김정은 앞에 놓인 전략군 타격계획 지도에도 북한에서 괌까지 이어지는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탄도미사일 경로를 표시한 건데 발사 지점은 잠수함 기지가 있는 함경남도 심포 인근으로 분석됐습니다. 북한 언론은 김정은의 이번 군부대 시찰 보도를 통해 각종 전략미사일을 통합 운용하는 전략군 사령부의 내외부 모습도 처음 공개했습니다. 북한이 이처럼 남한 전역 등을 전략미사일 타격권으로 설정한 군사지도를 공개한 건 핵공격 능력을 더욱 부풀리기 위한 의도로 해석됩니다. 연합뉴스TV 이준삼입니다. 극한으로 치닫던 북미 간 갈등이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네, 미국 언론들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일단 한 발 물러났다고 평가했고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북미 간 대화 노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윤석희 특파원입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부 장관은 현지 시간으로 15일 북한과 대화에 도달하는 방법을 찾는 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대화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달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We continue to be interested in finding a way to get to dialogue, but that's up to him.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의 행태를 좀 더 지켜볼 것이라고 한 데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그 결정에 아무런 반응이 없다며 언급을 삼갔습니다. 대신 미국 주요 언론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괌 포위 공격 위협에서 한 발 물러섰다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김 위원장이 강경한 수사를 완화하며 핵전쟁 벼랑 끝에서 한 발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김 위원장의 일보 후퇴가 중국이 대북 제재를 강화한 직후 이루어졌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중국의 대북 압박 수위를 조절하면서 공을 미국에 넘겨 숨고르기를 시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북미 간 새로운 물밑 대화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는 21일 한미 연합훈련이 시작된다는 점에서 긴장은 또다시 급속히 고조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윤석입니다.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내일로 100일이 됩니다. 가는 곳마다 시민과 악수하고 셀카도 찍는 대통령의 모습, 이제 익숙한 풍경이 됐는데요. 네, 권위를 내려놓고 국민의 성큼 다가가는 소통 방식은 높은 지지율에도 한몫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박효정 기자입니다. 취임식부터 달랐습니다. 수만 명이 운집해 화려하게 열린 과거 취임식과 달리 문 대통령은 국회 로비에서 작은 취임식을 열어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낮은 사람, 겸손한 권력이 되어 가장 강력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시민들과 눈을 맞춰 악수하고 셀카 요청도 흔쾌히 응하는 대통령의 모습은 이제는 낯설지 않게 됐습니다. 국민 곁에 성큼 다가간 대통령은 국가기념일 행사장 풍경도 바꿔놨습니다. 현충일 추념식에서 사부요인 대신 북한의 비무장지대 지뢰 도발로 다친 국가유공자들에게 옆자리를 내주고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계엄군의 총탄에 아버지를 잃은 딸을 꼭 안아주는가 하면 광복절 경축식 맨 앞줄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강제징용 생환자들을 주인공으로 앉혔습니다. 문 대통령의 탈권위 행보는 청와대 내에서도 한결같았습니다. 계급장과 받아쓰기, 결론이 없는 이른바 산무회의를 열고 참모들과 커피 산책을 즐기는가 하면 주요 인선을 춘추관에서 직접 발표하는 파격을 선보였습니다. 앞으로도 오늘처럼 좀 국민들께 보고드릴 중요한 내용은 대통령이 직접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낮은 자세로 임하는 문 대통령의 소통 능력은 권위와 불통으로 상징된 지난 정부와 비교돼 큰 호응을 얻으며 높은 지지율로 이어졌다는 평가입니다. 다만 경제와 안보, 또 탄탄한 정책이 뒷받침될 때 이런 행보가 빛을 발할 수 있다는 충고는 취임 100일을 맞은 문 대통령과 현 정부가 놓치지 말아야 할 대목입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기치로 내건 문재인 정부의 100일은 파격과 소통의 연속이었습니다. 네, 그 결과 지지율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지만 대내외 난제들이 산적한 가운데 새로운 출발선에 선 모습입니다. 성승환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지난 100일은 나라다운 나라에 맞춰져 있습니다. 탄핵 정국을 거쳐 촛불혁명으로 분출된 개혁 목소리에 우리 사회의 환부에 과감하게 칼을 댔습니다. 국정교과서, 한일 위안부 합의를 사실상 원점으로 돌렸고 세월호와 4대강 진상조사에 권력기관들을 개혁의 수술대에 올렸습니다. 동시에 국민 통합을 내세워 파격과 소통, 감성을 키워드로 국민들과 스킨십을 하며 민심을 어루만지는 데에도 공을 들였습니다. 5.18 희생자 유가족을 안아주고 6.25 참전 노병을 위로하는 등 진보 보수를 아우르며 70% 넘는 지지율 고공행진을 이어왔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한 분 한 분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보수와 진보로 나눌 수도 없고 그 자체로 온전히 대한민국입니다. 1기 내각 구성에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 고비를 넘겼고 외교적으로는 4강 외교 복원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여기에 베를린 선언과 한반도 운전성론 등 항구적 평화체계 구축을 위한 구상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진하지 않을 것입니다. 실현하고자 하는 것은 오직 평화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문재인 정부가 안고 있는 한계와 과제를 드러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집권 초기 무원칙 인사 논란이 불거진 데 이어 연이은 낙마로 부실한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지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소야대와 협치 부재 지적, 연이은 북한 도발로 인한 한반도 긴장 고조, 사드, 탈원전 등 대내외 여건들 역시 녹록치 않습니다. 특히 찬반이 첨예하게 갈리는 정책 현안들이 산적해 있어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을 내릴 일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100일간 숨가쁘게 달려온 문재인 정부가 이제 진짜 시험대에 올랐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연합뉴스TV 성성환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오늘 아침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어 살충제 계란 대책을 집중 논의하고 있습니다. 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정영빈 기자.
네, 오늘 아침 국회에서는 고위 당정청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하루 앞두고 집권 초기 국정운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인데요. 국내산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자 이 문제도 긴급 안건으로 추가됐습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 국민 불안과 시름이 커지고 있다면서 지난해 조류 독감에 이어 살충제 계란의 여파로 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는데요. 하루빨리 전수조사와 함께 산란계 농장에 대한 관리 감독 시스템의 전면적 검토와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고위당정청에서는 살충제 계란 대책 마련 이외에도 부동산 대책과 세제 개편안,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의 핵심 과제도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는데요. 이낙연 국무총리는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릇된 행태를 바로잡고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은 노동의 양에 영향을 주지 않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예산 편성과 개혁 법안이 제출된 만큼 당과 정부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오늘 오전에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 회의에서도 살충제 계란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특히 일부 농장의 계란 잠정 유통 금지 조치를 내린 식약처를 상대로 여야 의원들의 현안 질의와 함께 대책 추궁이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주요 사건의 하급심 선고 생중계가 가능해지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의 공개 여부가 뜨거운 관심사로 떠올랐죠. 결론이 임박했다는 관측 아래 다른 주요 사건의 재판이 생중계 1호가 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이재용 부회장 사건 재판부는 지난 7일 결심 공판에서 25일에 선고하겠다면서도 생중계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선고까지 불과 일주일여 남았지만 결론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법원은 최근 생중계 허가 여부는 재판부가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허용될 경우를 대비해 내부적으로 촬영에 필요한 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다고만 설명했습니다. 중계할 경우 준비 등에 걸릴 시간을 감안하면 재판부가 곧 결정을 내릴 거란 전망 속에 일각에선 해당 사건의 생중계는 필요하다는 평가를 내놓습니다. 국민적 관심이 큰 국정농단의 주요 사건인 만큼 중계하는 게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거나 무죄 추정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생중계 선고 내용이 일반 대중에겐 자칫 확정 판결처럼 각인될 수도 있다는 해석입니다. 이런 점에서 국정농단 사건이 아닌 재판이 첫 생중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우선 이달 말 파기환송심 선고가 예정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댓글 사건의 경우 최근 SNS 문건 등이 파문을 일으키며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인천 초등생 유괴 살해 사건 역시 다음 달 중 1심 선고가 날 가능성 속에 첫 중계 사례가 될 수도 있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검찰이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의 경영 비리에 대해 공개 수사로 전환한 지 한 달 만에 첫 구속자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도 있었는데 전열을 재정비한 검찰이 수사의 속도를 낼지 관심이 쏠립니다. 차병섭 기자입니다. 검찰이 공개 수사에 나선 지 한 달여 만에 처음으로 관련자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카이 협력업체 대표 황모 씨는 허위 회계 자료를 바탕으로 수백억 원대를 대출받은 혐의를 받아왔는데 서울중앙지법은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황 씨의 회사는 산업은행에서 300억 원, 우리은행에서 60억 원의 대출을 받았지만 갚지 못했고 회생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카이 본사를 시작으로 협력업체 등 모두 3차례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그러나 협력업체에서 받은 돈을 별도로 상납받은 의혹을 샀던 윤모 카이 전 본부장에게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체면을 구겼습니다. 또 비자금 조성 창구로 지목된 손승범 전 차장을 공개 수배했지만 성과는 없었습니다. 황 씨의 경우 구속영장 심사에 한 차례 나오지 않아 검찰이 추적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수사가 용두사미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속에 검찰로서는 일단 반전의 발판을 마련하는 셈입니다.
손 전 차장 추적을 맡아온 이용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이 이번 인사에서 카이 수사의 책임자로 임명된 상황에서 검찰이 전열을 재정비하고 수사에 속도를 낼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연합뉴스TV 차병섭입니다. 약정기간 이동통신요금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높이는 정부의 행정처분 통보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 이동통신 3사의 반대에도 이들 업체에 25% 요금 할인 행정처분 공문을 발송할 계획입니다. 공문에는 시행 시기와 적용 대상, 기존 가입자 적용 방법 등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 중순 신규 약정 체결 이용자부터 25% 요금 할인을 적용하고 이후 기존 가입자까지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 집값이 안정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신 전월세가 또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집값뿐만이 아니라 전월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보완책도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이경태 기자입니다. 과거 부동산 투자 열기가 식거나 정부의 고강도 대책으로 집값이 안정되면 시장에는 관망세가 이어졌습니다. 더 떨어질 때까지 매수를 미루는 건데 이럴 경우 전월세 수요가 늘어 전세값이 올랐습니다.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올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늘어난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떠미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세입자가 내는 거예요. 내가 보유세니 뭐니 올리잖아요. 그럼 집세를 올려요. 어차피 그걸로 전가한다 이거군요. 그렇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전세가 급등으로 이어진 사례는 또 있습니다. 의무 전세 계약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 지난 1989년 전세 가격 상승률은 전국 17.5%, 서울은 23.7%에 달했습니다. 집주인이 줄어든 미래 기대 소득을 세입자에게 전가시킨 겁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와 임대소득세 부담을 늘린 파리 대책 역시 결국 세입자만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9월 말 내놓을 추가 부동산 대책에서 전월세 시장 안정화에 초점을 맞출 예정입니다. 임대차 계약 갱신기간 최대 4년 보장 등이 검토 대상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정치권입니다. 논의가 국회로 넘어가도 합의와 통과가 지연되면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들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합뉴스TV 이경태입니다. 전국에서 연일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구름이 중부와 남부를 오르내리면서 곳곳에 큰 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네, 동해안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일어서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자세한 날씨 전망을 김동혁 기상전문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지난 월요일에는 충청 이남에서 많은 비가 내리더니 이제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도 많은 비를 쏟아냈었는데요. 100mm가 넘게 비가 내리기도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월요일을 생각해보면 충청 이남 지역에 굉장히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전남에 250mm가 넘는 굉장히 큰 비, 폭우가 쏟아지게 됐었고요. 비구름이 어제는 좀 중부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중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또 많은 비가 쏟아지게 됐습니다. 강원 산간에 15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고요. 경기 북부에도 역시 110mm 정도 비가 내렸는데 우리가 장마 기간 한 달 동안은 내리는 비가 350에서 400mm라고 본다면 최근에 내리고 있는 비가 하루 동안에는 그 장마 기간의 절반 정도에 해당되는 강수량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좁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큰 비들이 내리는 곳들이 많게 되고 있습니다. 또 일요일부터 해서 지금까지 굉장히 좀 장시간 비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호우가 굉장히 좀 길게 이어지고 있는 경우고요. 주로 어제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도 호우주의보가 오전부터 오후 늦게까지 좀 장시간 이어지면서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100mm가 넘는 강수량을 또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비구름이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날씨가 좀 흐리고 비가 내렸다가 또 소강 상태에 드는 곳들이 굉장히 많고요. 따라서 폭염, 그래서 낮 폭염 그리고 밤에 열대야가 모두 다 주춤한 상황입니다. 낮 기온은 오늘도 서울이 27도, 대구는 29도, 부산은 30도가 예상되면서 오늘도 전국적으로 큰 더위는 없겠습니다.
예, 비가 장시간 이어진다고 하셨는데 이번 주 후반까지 강한 비가 계속 오는 건가요? 예, 우선은 주로 이제 남부보다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비가 내릴 것 같고요. 남부지방도 소강 상태 속에서 비가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내릴 것으로 현재 보입니다. 전국적으로 흐리고 비가 내리면서 계속 이제 좀 궂은 날씨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한반도 동쪽에서 날씨 흐름을 막는 그 장벽이 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해안 지방에 들어온 이 비구름대들이 동쪽으로 좀 빠져나가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서해안에서 계속 비구름을 만들어내고 있는 기압계가 아무래도 주말 정도까지는 머무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고 이 기상청에서는 주로 이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많은 비가 내리겠고 남부지방에서도 소강 상태에 드는 와중에도 비가 좀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기상청에서 내일까지 강원 북부 지방에 100mm 이상 많은 비를 예고했고요. 경기 북부와 강원에도 20에서 70mm, 서울과 경기 남부, 영서지방 그리고 충청지방, 경북과 제주도에 10에서 50mm, 그리고 그 밖에 남부지방에도 한 최고 30mm 정도 비를 예고했습니다. 내일까지 이제 강원 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시간당 30mm, 그래서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곳들이 굉장히 많겠다 이렇게 봤고요. 아무래도 서해상에서 비구름을 만들어내는 기압계가 정체되어 있다는 것은 해안가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강한 바람이 불게 되고요. 또 해상에서도 높은 물결이 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해안가 그리고 해상에 피서 가신 분들께서도 주의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네, 이번 장마 기간에 비가 많이 오지 않았던 지역들이 있죠. 특히 영남 지역에서는 가뭄이 심했었는데요. 이번 비로 가뭄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겠습니까? 예, 아무래도 뭐 지난 일요일부터 해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 많은 비들이 예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뭄 해결에 대한 기대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로 그 장마 기간에 비가 내리지 않은 지역들은 제주도 그리고 남해안 지역들 그리고 일부 남부 지역 그리고 충남 서부 지역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일에 행정안전부에서 밝힌 거에 따르면은 뭐 울산, 전남, 그다음에 영남 많은 지역들, 남해안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농업적 가뭄이 아직까지 들어있다라고 밝혔고요. 네. 수자원적인 가뭄을 통해서 보더라도 충남 지역 8개 시군 그리고 전남 지역 가뭄 심함 단계에 들어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구, 광주, 호남, 영남 많은 지역들 27개 지역들을 중심으로도 가뭄 주의 단계에 들어있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하지만은 지금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장시간 좀 날씨가 궂은 날씨 속에서 비가 좀 내리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뭄 해갈은 좀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자, 최근에 전북 지역에서는 피해 농가, 이 가뭄 피해 농가들에 대해서 지원 계획을 밝히기도 했고 제주 중산간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는 지난 7일부터 또 격유제 제한 급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해서 아직까지는 강수량이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좀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비가 좀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한편 강원 동해안으로는 지금 비도 내리고 있지만 너울성 파도가 굉장히 이제 심하게 일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른 인명 피해도 있다고요. 예, 그 동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지난주 일요일부터 해서 계속해서 좀 강한 너울성 파도가 일고 있습니다. 지난 12일과 13일에 그 강원 동해안 지방에 피서를 가신 분들께서 해수욕을 좀 즐기다가 인명피해가 좀 잇따르고 있었는데요. 네. 사망자도 속출했고 계속해서 좀 구조되는 사고도 사례도 좀 늘고 있습니다. 지난 9일부터 해수욕장에 이벽이 통제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인명피해가 계속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좀 피서를 가신 분들께서는 주의를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그 너울성 파도라는 것은 굉장히 멀리서부터 많은 양의 물이 해안가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멀리서부터 다가오고 많은 양의 물이 다가오고 주기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바람이 불었을 때 파도가 높게 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알아차리기가 좀 쉽지가 않게 되겠고 많은 양의 물이 해변가로 몰려왔을 때 부딪히게 되면은 그제서야 이제 비로소 높은 파도가 일게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제 그 너울성 파도에 인해서 인명피해가 속출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곳에서 이벽 통제가 일어나고 있긴 합니다만 이벽 통제가 되지 않은 곳에서 해수욕을 즐기시는 분들께서도 가급적이면 해안가에 접근을 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고요. 주변에 구조대원이 있는지도 좀 잘 살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물놀이를 할 때 반드시 구명조끼도 잘 착용해 주셔야겠습니다. 네, 조심하셔야겠는데요. 지난 5호 태풍 노루 이후로 특별한 태풍 소식은 지금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현재 태풍이 올 가능성이 있는지 또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시죠.
예, 지금 12호 태풍 바니안이 지난 11일에 발생해서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굉장히 동쪽 먼 해상에서 발생을 했고 앞으로도 방향을 틀 가능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일본 동쪽 한 2,000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소멸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뭐 한반도나 일본 쪽으로 올 가능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한반도는 사실은 8월 달, 그다음에 7월 달, 그다음에 9월 달 순으로 태풍의 영향을 많이 받는 달입니다. 8월 달과 9월 달은 해수 온도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태풍이 발생하게 되면은 굉장히 강한 이 세력을 유지하고 그리고 장시간 태풍이 유지할 수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8월 달과 9월 달은 태풍이 한반도 근처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기상청에서도 뭐 올여름에 2개 정도의 태풍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겠다라고 봤기 때문에 네. 앞으로 9월 달까지는 이 태풍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계속 참고를 좀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동혁 기상전문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루의 주 일정을 미리 알아보는 보도국 AMPM 시간입니다. 8월 16일 오늘의 주 일정 함께 보시죠. 법조계 전방위 로비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은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2심 선고 공판이 열립니다. 앞서 정 전 대표는 김수천 전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에게 재판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고 자신이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는 데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검찰 수사관에게 2억 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서울은행회관에서 오찬 회동을 갖습니다. 김 부총리와 이 총재는 북핵 리스크에 따른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한국은행 관계자는 북핵 리스크 관련 경제 상황에 관한 인식을 공유하고 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필요시에 시장 안정 조치에 관해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김 부총리와 이 총재의 만남은 지난 2월 김 부총리가 임명된 직후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 20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사과의 뜻을 전하고 진상규명 의지를 밝힐 예정입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3년이 지나도록 진상규명이 되지 않고 있는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들을 만나서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서 직접 사과와 위로를 하고 유가족의 의견을 듣는 동시에 정부 차원의 의지와 대책을 표명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문 대통령이 세월호 유가족을 청와대로 초청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늘 주목할 일정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AMPM이었습니다. 일본 정부의 독도 도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독도 특별전시회가 개막했습니다. 우리 땅 독도를 지키려면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 전시회에 가면 알 수 있습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1785년 일본에서 펴낸 삼국 접양 지도입니다. 한중일 삼국의 지도를 색깔로 표기했는데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의 색깔로 표현하고 울릉도 바로 옆에 조선의 것이라고 표기했습니다. 일제강점기인 1936년 일본 육지측량부가 발행한 지도입니다. 울릉도 옆에 독도를 죽도로 표기하고 조선의 영토 구분선 안에 포함했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 영토가 아닌 식민지 영토로 인식한 겁니다.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기 위해 만든 이 정탐 보고서에도 독도와 울릉도가 조선에 속하게 된 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독도 도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독도 특별전이 광복절을 맞아 경기도 수원 광교 박물관에서 개막됐습니다. 독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섬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생활하는 공간으로서 알아야 되는 것이고 어떤 위협이 닥쳐왔을 때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하고 기억하기 위해서는 전시회에는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여럿 발굴해
일본의 부당함을 알리는 데 앞장선 고 사운 이종학 선생의 기증 자료도 공개됐습니다. 일본이 독도에 관한 망언이 점점 더 심해져가는 것 같습니다. 매번 반복되어지는 이런 얼토당토한 주장에 어쩌면 저희가 무감각해지고 있는 독도 박물관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독도 특별전은 11월 5일까지 계속됩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이상으로 라이브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